2005년 2월 22일 새벽 1시 30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인천의 좁은 골목들을 훑고 지나가던 그 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1팀장으로 갓 부임한 홍 형사는 야간 당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취조실 밖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 무전이 어지럽게 쏟아지고 있었죠. 주치소란 단순 절도 폭행. 일상의 소음처럼 흐르던 무전들 사이로 유독 홍 형사의 귀에 꽂힌 짧은 외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일대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을 습격하고 도주 중. 그 순간 홍 형사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홍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 형사로 수십 년을 굴렀지만 그날 그 무전은 달랐어요. 단순한 도주 사건이 아니라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감각이 있었죠. 아, 드디어 이놈이 꼬리를 잡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천 일대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나 모방 범죄와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막기 위해 언론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졌던 빨간 모자 연쇄 성범죄였습니다. 홍 형사는 지체 없이 당직팀을 깨우고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홍 형사가 마주한 피해자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성범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짓밟고 공포를 극대화하는 기괴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형사의 증언은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전합니다. 피해자가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현장을 치우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한 점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죠. 정말이지 유령을 쫓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수천 명의 전과자를 대조하고 골목마다 잠복했지만 빨간 모자는 비웃기라도 하듯 감시망이 없는 곳에서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대한민국 초창기 프로파일링 팀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남긴 흔적의 질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범행이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냥감처럼 고르고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한 조직적 범죄자의 소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빨간 모자라는 강렬한 상징물을 고집하는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정체를 숨기려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각인될 공포의 표식이자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뒤틀린 심리의 상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홍 형사와 수사팀은 이 분석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홍 형사는 범인이 도주할 때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골목의 담벼락과 전신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한 빌라의 옥상에서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범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라이터 하나였습니다. 그 라이터를 발견했을 때 팀원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옥상 구석에 아주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이요. 홍 형사의 말입니다. 수사팀은 그 라이터에서 미세 지문을 추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다음 범행 장소를 예측했습니다. 범인은 일정한 주기와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패턴은 점차 대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홍 형사는 예상 경로에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다리던 37시간. 드디어 골목 끝에서 붉은색 챙이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홍 형사는 그때의 전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빨간 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범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놈 눈에 서린 광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리쳤죠. 거기서. 경찰이다. 범인은 순식간에 골목 사이로 몸을 날렸고 형사들은 미로 같은 인천의 달동네를 전력 질주하며 범인을 몰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한 범인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홍 형사와 팀원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고 마침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놀랍게도 평소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두 얼굴에 악마가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에서도 기싸움은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들이 그의 내면에 쌓인 억눌린 분노를 정확히 짚어내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당시 취조를 담당했던 형사는 말합니다. 자백을 받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설명하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십 건의 추가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프로파일러들은 우리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어 기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 불감증이라는 빈틈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범죄자들은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을 낀 채 소리를 차단한 사람을 1순위 타겟으로 삼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당당하고 활기찬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가끔 뒤를 돌아보는 행위만으로도 범인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동선을 정형화하지 마십시오. 연쇄 범죄자들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관찰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퇴근길이나 등굣길을 가끔은 다른 경로로 바꾸거나 밝은 대로변을 선택하는 단순한 습관이 범죄자의 사냥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유 없이 등 뒤가 서늘하거나 어떤 사람의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사람이 많은 편의점이나 밝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범죄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랍니다. 홍 형사와 수사팀이 그 밤에 작은 무전을 놓치지 않았기에 수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귀를 기울일 때 악마는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